쌍용차 인수가 노조 때문에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지어 야 그냥 노조 너네가 인수해서 경영해 뭐하러 인수자를 찾냐 이런 말까지 나오죠. 이런 여론이 너무나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와중에 인수까지 한번 무산되니까 노조를 향한 시선이 더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쌍용차 노조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눈물의 결단이 아닐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사람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번 인수전에서 쌍용차 노조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고요, 쌍용차가 해야 할 일들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간 영상 보셨나요? 여기서 제가 KG그룹이 여론을 한 번에 휘어잡으려면 노조랑도 원활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지난주 초쯤에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 제가 진짜 쌍용차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지 노조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나요? 노조랑 KG그룹이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노조위원장이라면 회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가 쌓아온 이미지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쌍용차 재매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근절하겠다. 그리고 부분 무급 휴직을 포함해서 사측에서 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문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였죠. 최근에 쌍용차 노조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노조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임금하고 직원 복지를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사안이었죠. 가상의 입장문에서 무급 휴직을 언급했잖아요. 실제로 노조도 회사가 어려워진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조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기술직은 50%, 사무관리직은 30%가 무급 휴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쉬는 동안은 월급을 안 받겠다는 거죠. 이거랑 같이 나온 게 정년 퇴직자 등을 미충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KG그룹 가상 입장문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보면 필요한 경우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무자비한 해고 조치는 우리도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감수 위주로 인력 배분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이것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정년퇴직자를 미충원하겠다는 건 감소한 퇴직자 수만큼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자연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에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에 임금을 20% 삭감했고요. 2019년 9월부터는 복지 관련 지원금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사 상생 협약인데요. 단체 협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겠다고 했고요.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임단협 같은 주기가 4년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쌍용차는 이걸 기존에 2년 정도로 가져갔는데 3년에 한 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 같은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산 매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희생해가면서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부산 물류센터를 263억 원에 매각하고 구로 서비스 센터를 1,800억 원으로 매각한 거예요. 서울 사무소를 이전한 것도 포함되고요. 최근에는 생산성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조립공장 감독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좋은 기업이 회사를 인수하고 새로운 차종이 나오면 현재 42대 수준인 시간당 생산량을 60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성도 개선하겠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최근에 노조가 새롭게 제시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제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여론전이었죠. 이번 인수전은 여론을 얼만큼 가져가느냐도 중요한 싸움이 될 거라고요. 이번 인수전은 특히 쌍용차 노조도 여론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유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쌍용차 노조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12년 동안 파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잖아요. 그럼에도 여론이 동의와 힘을 얻지 못하는 건 옥새 파업대의 강경한 이미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 다 떠나서 쌍용차 노조에만 집중해 볼까요? 이 장면들은 지금 봐도 충격적이죠. 80년대 투쟁 현장을 방불케 하는데 이게 불과 1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경기도 한복판에서요. 이 사태 이후에 쌍용차 노조는 폭력, 무단 점거, 화염병, 파업 이런 이미지가 크게 굳어졌습니다. 이때도 배경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처가 문제였죠. 상하이 차의 쌍용차를 매각하면서 지금처럼 쌍용차는 회생 절차에 놓여 있었죠. 여기까지는 지금이랑 똑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 방안
방안으로 직원 2646명, 100분율로 따지면 36%의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때 노조원들이 이걸 반대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건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소화기, 방패, 쇠파이프, 새총, 지게차, 화염병, 그리고 이거에 맞서서 경찰은 방패, 물대포, 최루액,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했으니 부상자도 당연히 많았고요. 이 사태 이후 2018년 7월까지 30명의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많았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2009년 6월 8일에 쌍용차는 97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때 논란이 됐던 건 노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무력 진압이라든지 최루액 사용이라든지 정부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쌍용차 노조의 폭력 시위랑 불법 점거도 문제가 됐었죠. 이 당시 경찰들도 부상자가 많았고 재산 손실도 많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당시 해고자들 전체가 복직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사태랑 또 맞물리다 보니까 이 비판 여론이 그대로 노조한테 갔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아직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노조가 안고 가야 할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감내해야 할 겁니다. 대신 이 이미지들을 지속적으로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고요. 최근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대한민국 자동차 노조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만 해서 이미지가 이 지경이 된 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임금이 높은 와중에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렇다고 생산 조립 품질 같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이 검수하는 QC 작업 같은 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떤 소비자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회사도 똑같고 다른 데 가면 노동자인 소비자도 똑같습니다. 돈은 더 받아가면서 매년 파업하고 그러면서 생산 차질에, 그렇다고 생산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인식과 이미지가 널리 퍼지면서 노조를 향한 여론이 따뜻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OECD 국가의 자동차 산업 노동 생산성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독일이 1위였고요. 그 다음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스페인, 체코까지 지난 다음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독일의 절반 수준이고요. 25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현대차도 해외 공장 대비 생산성이나 성장률이 낮다는 게 문제고, 한국 GM 공장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르노코리아 공장만 숫자 데이터가 좋죠. 한창 이런 생산성이 논란될 당시에 7개 차종을 분류 생산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생산성이 좋은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발목 잡은 것도 임금이었습니다. 원래 기업은 돈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르노 그룹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 르노 공장이 19개 있는데 한국 공장은 제조원가 점수가 17위로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르노 쪽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는 어쨌든 생산성이 비교적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결국 지리 자동차도 르노 코리아를 신차 개발, 신차 생산, 그리고 신차 판매까지 말 그대로 허브 지역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도 좋은 거죠. 그런데도 르노 노조의 이미지조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파업 뉴스가 꽤 자주 나왔으니까요. 결국 쌍용차 노조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뭔가요? 세 번째는 데이터와 설명입니다. 찾아보니까 쌍용차 공장은 생산성 관련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있어봤자 지금 조립라인 가동률하고 시간당 몇 대를 만드는지 정도. 쌍용차 자체적으로 이건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공장 생산성은 어느 정도고 공장 가동률에 따른 적자나 흑자 폭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다른 제조사 공장하고 비교하면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게 나은지 이런 거 정도는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자료를 우선협상 대상자한테는 제공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건 대중들한테 공개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가 공개되면 지금 인수하겠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 회생 방안 같은 걸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역량이 갈리겠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계산할 점, 버릴 거 이런 걸 모두 계획에 포함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대중들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인수하겠다는 기업은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요. 이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된다면 노조도 입장문을 한 번 더 발표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제가 대변인이 된 듯한 느낌인데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면 되죠. 쌍용차 인수 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를 향한 질타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부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 파악에 따른 해결책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 평택공장의 가동률은 몇 %가 나왔고 생산성과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제조사와 비교하면 이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할 점이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쌍용차 노조원들은 앞서 시행 중이던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그리고 정년 퇴직과 같은 자연감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측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 그리고 저희 또한 내부 회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제시
제시하고 인수 예정 기업에서 제시한 의견과 소비자들의 의견까지 모두 종합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쌍용차 노조 이미지가 워낙 강경해서 이런 건 계속 어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노조 혼자 움직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사측도 같이 움직여줘야죠. 어차피 지금 재매각 추진에 진심인 거 아닌가요? 노조만 인력 조정이나 임금 삭감, 무급 휴업 이런 걸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인력을 풀로 가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쌍용차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에디슨모터스가 한창 인수전으로 치열할 때 쌍용차 쪽에서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방법을 제시하는 뉴스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론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1라운드 때보다는 적극적인 게 보이는데 이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노조는 쌍용차에 소속된 직원일 뿐이고요. 인수 예정자들은 말 그대로 제3자입니다. 당사자는 쌍용차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있죠? 신차 계획이나 미래차 계획 같은 것들이요. 이걸 쌍용차 쪽에서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쌍용차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비아드랑 협력한 내용들 있죠.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떤 경쟁력이 있고 이 경쟁력에서의 핵심은 무엇인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걸 당장 오픈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수 예정자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수 예정자가 정해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이 협상 대상자한테 확신이 든다? 그러면 쌍용차도 그때부턴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디슨모터스 때는 그래요. 에디슨모터스가 못 믿어서 쌍용차가 아직 모든 무기를 오픈하지 않은 거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실성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이 기업들하고의 인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뭘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